아직도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저 역시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다가 두세 번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4번, 5번까지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눈꺼풀이 청은망은 내려앉아 진료 중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제 삶의 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는 그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결국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늘 화장실 걱정에 어디를 가도 불안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화장실이었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웃음보다 화장실을 드나드는 발걸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듬뿍 먹고 난 후 유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 적,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2시간마다 눈이 떠져 억지로 일어나야 했던 경험. 그럴 때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러나 그 생각이야말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작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와 앉자마자 선생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사례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다시 말해 가장 소중한 황홍이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사라지고 자꾸만 짜증이 늘어나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죠.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깊은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멍하고 애들이 놀러 오라고 해도 피곤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서 저는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몇 년 후 같은 후회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신 적이 있습니까? 셋째, 아침에 눈을 뜨면 도무지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가 몰려온 적이 있습니까? 만약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불가피한 증상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같은 괴로움 속에서 지내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전해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분명히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습관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늘 약과 수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병원의 수익을 위해 환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보십시오.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던 괴로움에서 벗어나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화와 함께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긴뇨 호르몬, 즉 ADH라고 불리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활발하게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밤에는 방광에 저장되는 소변이 적어지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낮과 밤의 차이가 없어지고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밤새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잠을 자려고 해도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음식과 음료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야간뇨 환자의 70%는 실제로 수분대사의 불균형과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과 짠 음식을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려 하고 그 과정에서 콩팥이 밤새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변량은 늘어나고 그만큼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맛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낙이죠. 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그 식사가 매일 밤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물에 포함된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혈액량을 조절하기 위해 콩팥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그 결과 밤새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분은 자다가 4-5번씩 깨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에도 컵 가득 물을 들이켜곤 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후 7시 이후에 마신 수분의 80%는 체내에서 머물다 새벽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 마신 물은 거의 그대로 새벽에 화장실행 티켓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의 생활 습관 중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커피와 알코올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시면 그 효과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는 주로 약을 처방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환자들이 약을 덜 먹게 되고 병원 방문도 줄어듭니다. 의사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한 달 만에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원인은 노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생활 습관과 호르몬 변화라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에 시달리는지, 그 배경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하루의 피곤함을 풀기 위해 밥상에 앉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밤잠을 앗아가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많이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저녁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국물 위주의 음식, 지나치게 짠 반찬, 그리고 습관처럼 들이키는 물 한 컵. 이 단순한 습관들이 결국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저녁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번갈아 드셨습니다. 이 나이에 입맛 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그분의 밤은 늘 지옥과 같았습니다. 자다가 4번, 5번은 꼭 깨야 했고 다음 날은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저녁 국물을 조금만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하자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나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제 부탁으로 국물을 반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주 만에 그분의 야간뇨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수분이 끌려 나오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콩팥이 그 물을 걸러내느라 밤새 쉬지 못합니다. 자연히 소변량은 늘고 방광은 가득 차며 우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야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늦은 시간의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목이 마르니까 하며 물을 컵째 들이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대부분 새벽녘에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의 리듬이 바뀌어 수분 흡수 속도가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7시 이후 섭취한 수분의 80% 이상이 밤새 체내에 머물다 새벽에 한꺼번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전 마신 물 한 잔은 곧 새벽에 화장실로 이어집니다. 커피와 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모임을 갖고 친구들과 소주 한 잔 하거나 늦게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단순히 소변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금방 잠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깨게 됩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마셨던 커피 한 잔이 밤까지 영향을 끼쳐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은 68세 남성으로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술 한 잔하고 자면 잠이 잘 와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서너 번씩 깨고 낮에는 피곤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코올의 이뇨작용과 수면 방해 효과를 설명해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술을 줄이고 나니 2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간뇨의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어떤 분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반면 어떤 분은 4-5번씩 깨야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음식과 음료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럼 물을 안 마시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분 부족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변비와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활 습관이 문제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바로 다음에서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약보다 먼저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이를 3단계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침의 시작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셔야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진해집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온몸의 혈액을 희석시키고 신진대사를 깨웁니다. 실제로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인 셈입니다. 둘째,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 2시간대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 이 시간대에는 수분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한 컵씩 물을 마시면 하루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이후의 수분은 대부분 밤새 체내에 머물다가 새벽에 한꺼번에 배출됩니다. 그러니 낮에 충분히 채우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목이 마르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컵 가득 마시는 대신 입안을 적실 정도로만 마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얼음 조각 한두 개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 권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은 해소되지만 방광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만 지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2주 만에, 늦어도 한 달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 3단계 황금 공식에 더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녁 식사의 변화입니다. 국물 음식은 가능한 줄이시고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찌개나 국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처음엔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1주일, 2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고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경험을 하면 스스로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기쁨은 어떤 음식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국물 한 그릇 줄이시면 그만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내일 하루의 활력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고통스럽게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작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습관적으로 차나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허브차, 보리차 같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역시 수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에는 따뜻한 차 한 모금 정도로 입안을 적시는 걸 권합니다. 차 대신 단순히 따뜻한 물을 소량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습관은 단지 야간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논문을 쓰거나 진료를 하다가 쉽게 피곤해졌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힘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젊은 시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변화입니다. 정리하면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과 낮에 충분히, 저녁에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국물 음식 줄이기, 잠들기 전 수분 조절. 이 간단한 공식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 식탁에서는 국물 대신 반찬을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얼음 조각 하나로 갈증을 달래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곧 삶의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영수라는 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는 매일 밤 4-5번씩 깨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은 늘 피곤에 젖어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멍하고 손주들이 놀러 오자고 해도 피곤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게 사는 걸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이나 수술보다는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바로 약을 처방했겠지만 저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실 것. 둘째,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오후 5시 이후로는 점차 줄일 것. 셋째, 저녁 식사에서 국물 음식을 최소화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을 것. 처음 일주일 동안 영수 씨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안 되는 거군요. 라며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5번에서 2-3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깨고 나서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환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단 한 번만 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군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손주들과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기꺼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되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근거는 환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바쁜 진료와 학회 활동에 쫓기다 보니 생활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보느라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저녁에 집에 오면 갈증을 참지 못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논문을 쓰거나 학회 준비를 하면서 커피와 물을 밤 늦게까지 마시곤 했습니다. 그 결과 저 역시 매일 밤 2~3번씩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이 쌓이면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수술 중에도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습관을 바꾸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에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던 것이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제가 늘 환자들에게 권했던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틈틈이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던 국물 요리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낮에 목이 마른 것 같아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깨면 1시간 가까이 뒤척였는데 이제는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거의 완벽하게 숙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환자들에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방법을 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80세가 된 저는 이 습관을 20년 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전히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고 환자분들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자든 의사든 누구든 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젊은 시절처럼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체념일 뿐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습관과 태도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4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낮 동안에 균형 있게 보충하며 저녁에는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입을 적실 정도로만 마시는 것. 여기에 국물 음식을 줄이고 커피와 술을 조심하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누구든지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한번 몸에 배면 평생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3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남겨보시는 겁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오후 5시 이후로는 수분을 조절하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약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며 가족과 웃음을 나눌 것인지, 손주들에게 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본보기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한 야간요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까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첫물 한 컵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고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귀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부터 편안히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함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단돈 1,300원 차이로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69세 박 여사님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달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아 생활에 보탬을 얻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단돈 1,300원이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그 혜택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처럼 허탈하고 분노가 몰려왔던 순간이었죠. 박 여사님은 은퇴 후 국민연금 4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셨고 기초연금 30여만 원은 생활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이 돈 덕분에 숨통이 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아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팔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땅을 팔아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서 소득 인정액이 229만 원 기준선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고작 1,300원이었습니다. 단돈 커피 한 잔 값이 박 여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국가 제도가 그렇게까지 냉정할까? 하고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것을 넘으면 단 한 푼이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억울한 시험 낙제처럼 59점과 60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셈이지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계산 실수 혹은 재산 정리 한 번으로 기초연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일하며 모은 작은 재산이 오히려 연금 수급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내 집의 가치가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내가 애써 모아둔 저축이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작은 구멍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의 사례는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 자녀와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집 한 채나 땅 한 조각이 오히려 연금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숫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단 하나의 기준선, 그 선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냉정하게 찍히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탈락하고, 어떤 분은 이사를 위해 집을 팔았다가 탈락하고, 어떤 분은 손주 학비를 주려다 통장 잔액이 늘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미리 계산해봤을 텐데.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쉽게 당하는 함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한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단돈 1,300원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을 잃는 현실. 이것은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제2, 제3의 박 여사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실수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자녀도 주변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혜롭게 준비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치명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단순히 내가 매달 버는 돈만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계산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아르바이트 수입뿐만 아니라 집, 땅, 예금, 주식, 심지어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 합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산이 여러분을 기초연금 대상자로 만들기도 하고 탈락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처음 들으시면 황당할 겁니다. 내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도, 내 집도, 심지어 아직 찾지도 않은 보험금까지? 네, 맞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은 다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은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장에 3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에 따르면 우선 2천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공제합니다. 그러면 2억 8천만 원이 남죠.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1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즉 1,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12달로 나누면
월 93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따로 더해야 합니다. 만약 연 3% 이자가 붙는다면 연 9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75만 원입니다. 이 중 일부를 공제한 뒤 다시 합산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은 약 16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넣어둔 것뿐인데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법이 얼마나 냉정한지 느껴지십니까? 은행에 돈을 묵혀두면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연금을 못 받는 덫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셨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지도 않은데 왜 소득으로 보느냐 하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공단은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내 집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물론 공제가 있긴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8,5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가령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4평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라고 합시다. 기초연금 기준으로는 시세의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약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억 8,500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연 2,340만 원, 즉 한 달로 약 195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금액만으로도 단독 가구 기준 219만 원에 거의 도달해버립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작은 금융소득까지 더해지면 탈락하는 거죠. 집 한 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이야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자동 탈락입니다. 4천만 원 이하라면 재산으로 환산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이라면 4%를 적용해 연 120만 원, 즉 월 1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자녀가 사정상 부모님 명의로 차를 샀다가 연금이 끊긴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쯤 되면 느끼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칼날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기준선을 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저축, 오래된 집, 자녀를 돕기 위해 빌려준 명의 하나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도가 냉정하다면 우리는 그 냉정함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는 소득인정액의 진짜 의미를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산이 어떻게 실제로 집과 자동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숨은 덫이 바로 다음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자산이지만 기초연금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무슨 잘못이냐? 내 차를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집과 그 차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소득처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땀과 눈물로 마련한 집은 노후의 보금자리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그 집의 가격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8,5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모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노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30년을 사신 분입니다.
시세는 약 12억 원이었죠. 노인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다. 연금도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시세의 60%인 7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5백만 원을 빼고 남은 5억 8천5백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소득 인정액이 약 19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니 기준선 229만 원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노인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팔아서 쓰지도 않았는데 왜 소득으로 보느냐. 그러나 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는 순간 여러분도 언제든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자랑스럽게 여길수록 제도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더 간단하면서도 더 잔인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급차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그것이 새 차든 중고차든 할부로 샀든 현금으로 샀든 관계없습니다. 정부는 소유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는 아직 절반밖에 갚지 않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표에 찍힌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끝입니다. 어느 70대 부부는 아들이 효도한다며 부모님 명의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사실상 아들이 쓰는 차였지만 서류상 소유자는 부모였습니다. 그 차의 가액은 4,500만 원. 결과는 기초연금 전액 탈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왜? 하지만 제도는 냉정합니다. 명의가 곧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천만 원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승용차라면 4%를 곱해 연 120만 원, 한 달 약 1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가 2대라 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지만 한 대라도 넘으면 탈락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차량 가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혀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매달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차가 때로는 내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연금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집을 줄이거나 차를 바꿀 때 반드시 그 결과를 계산해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느끼셔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내 자산이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의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기준선을 넘어서는 순간 몇십 년을 모은 땀의 결과가 오히려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하시며 번 소득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또 다른 함정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때로는 연금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일을 놓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동네 카페에서 혹은 경비실에서 하루 몇 시간씩 몸을 움직이며 땀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생활비도 조금 벌자. 이 단순한 마음이 때로는 기초연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 부분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그 정도 버는 것은 소득 인정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112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112만 원을 빼면 38만 원이 남습니다. 이 38만 원의 30%, 즉 약 11만 4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적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설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금액이 다른 재산과 더해질 때입니다. 이미 집이나 예금 때문에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 소득이 탈락의 마지막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34만 총 10원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에 150%를 곱한 금액, 즉 약 51만 3,760원이 감액의 기준선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고 있다면 이 기준선을 약 18만 6천 원 초과한 것입니다. 그 초과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만 원대라면 여기서 6만 1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심지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오래 냈으니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줄거나 배우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전액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단정지어 나는 못 받겠다 하고 포기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히 계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지요. 정답은 예,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두 분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부부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라면 두 분 모두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는 부부 감액제를 적용합니다. 즉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라면 최대 3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약 27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언뜻 손해 같지만 합치면 54만 원 이상이 되므로 단독보다 여전히 유리합니다. 남편만 받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듯 노동과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와 엮일 때는 새로운 함정이 됩니다. 조금 더 벌려고 혹은 국민연금을 더 내려고 애쓴 것이 뜻밖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준비하면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면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112만 원 선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 수 있지만 두 제도는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조율하면 오히려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실수와 그로 인해 눈물 흘린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할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사실 제도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혹은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선택이 곧바로 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 명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할부로 차를 사려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혹은 보험료가 비싸서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차피 차는 아들이 타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류상 소유주가 누구냐가 전부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부모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는 부모님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 그 차의 시가가 4천만 원을 넘는다면 기초연금은 즉시 탈락입니다. 심지어 4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차량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녀를 돕겠다는 선의로 연금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주택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큰 집을 유지하기 힘들어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천에서 살던 한 어르신은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더 적은 집이니 연금도 문제 없겠지 하고 안심했지만 오히려 그 순간 연금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큰 집은 실거주로 인정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되었는데 집을 팔고 나니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금은 단 2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그 결과 월 소득인정액이 확 뛰어오르며 탈락하게 된 것이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팔아 자녀에게 보태주려는 마음으로 현금화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연금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토지를 보유할 때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팔고 나면 그 돈은 통장 잔액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재산이 되며 공제 기준도 훨씬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재산인데 현금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겁니다. 보험 역시 함정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보험금을 타지도 않았는데 왜?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부은 보험이 오히려 연금 자격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던 마음, 관리비를 줄이려 집을 줄였던 결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땅을 팔았던 순간이 결국 연금 탈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혹은 내가 수입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계산과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행동하기 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팔기 전에, 땅을 정리하기 전에,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연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선의가 때로는 나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 노후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보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결론입니다. 박 여사님의 사례와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노후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끊어짐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이 생일이라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다가 그 사이 놓친 연금을 소급해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주니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입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행복예금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통장 잔액, 자동차, 부동산, 보험금까지 모두 조사됩니다. 만약 땅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큰 돈이 입금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내려지고 심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관리입니다. 차든 집이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본인 명의로 두지 마십시오. 자녀가 필요해 부탁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나의 재산이 되어 연금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는 가볍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권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집을 팔지, 유지할지, 땅을 정리할지, 놔둘지, 보험을 해지할지, 계속 유지할지. 이런 결정들은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내 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산해보고 전문가에게 상담한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단돈 1,300원이 평생의 안전망을 끊어버린 박 여사님의 사례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지식과 신중한 행동 하나가 평생을 든든히 지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누군가에게는 매달 몇만 원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밥을 짓고 약을 살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그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또 하나의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를 남들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더 든든히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